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처자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저희 채널에 최만식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작가의 걸작 단편들 언약, 쑥국새, 두순정, 생명, 고운 유혹에 빠졌다가 이런 처지, 암소를 팔아서 앙탈, 불효자식 등등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재생 목록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동영상 설명란에서 링크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처자 소개해 드릴게요. 처와 자식이란 뜻이죠. 처자. 이 작품은 1946년 7월 주간 서울에 발표됐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인데요. 화자인 나는 소설가입니다. 아내와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나이 40에 얻은 귀한 아들이죠. 날씨가 추워져서 땔감을 좀 사려고 하는데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괴짝 같은 세간 살림을 부숴서 땔감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웃 노파의 조언대로 근처 제재소에서 나무 부스럭이라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짐을 전하를 사꾼을 구하기가 쉽지 않군요.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과연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작품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과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는 작품이 또 있어요. 강한 모성애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강경애 작가의 단편소설 모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서혜 작가의 담요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두 작품 모두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서 링크도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처자 낭독해 드릴게요. 오후 강변에 장작이든 뭘 좀 살까 하고 나갔다가 허행을 하였다. 강에는 많은 뗏목이 내려와 밀렸고 일변 뜯어 올려다 쌓고 하였다. 강 언덕은 온통 뗏목 뜯어 쌓은 걸로 묻히다시피 하였다. 장작도 마침 큰 배로 2배나 들어와서 한편으로 풀면서 한편으로는 달구지에다 바리바리 실으면서 하고 있었다. 뱃장작을 도거리, 즉 도매로 산 당사자인 듯 짜가사리 수염의 마고자짜리가 이럭저럭 분주히 납치고 있어서 장작 좀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선뜻 네, 몇 차나 쓰시렵시오? 하면서 굽실한다. 시제라야 20원밖에 없었다. 그중 10원은 가용을 써야 하고 10원으로 장작이면 한 50관, 소울가지 같으면 한 30단 살 요량이었는데 더럭 몇 차나 사겠냐는 소리에 그만 오갈이 들어서 50관이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한 100관만 하기를 그나마도 쭈뼛하였다. 100관입시오? 짜가사리 수염은 아니나 다를까 잔뜩 그렇게 시뻐하면서 이 근친스런 나그네를 위아래로 한번 씻어보더니 그런 잔거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보다 먼저 저리로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다. 마치 공짜로 나무를 얻으러 왔다가 거절이나 당한 것처럼 얼굴이 화뜻 달고 무렴하였다. 뗏목은 뜯어 쌓은 지가 오랜 걸로 잘 말라서 켜가지고 빠개기만 하면 바로 뗄 수 있을 것도 무더기로 많이 쌓여 있었지만 장작을 100관 따위는 잔거리라서 팔지 않는다는데 황차 뗏목이리요. 물어보는 것조차 부질없는 노릇이라 이내 발길을 돌이키고 말았다. 그러고 돌아와서 할 일 없이 헌 괴짝을 쭈그리고 앉아서
부서뜨리고 있자니 심사가 잠옷 울적하였다. 이사할 때 잔세간을 넣어가지고 온 허연 괴짝 2개다. 2개를 죄다 부서뜨려도 하루 뗄 나무가 될까 말까 한 것이 소리만 동네가 떠나가게 요란타. 아내가 하도 을씨년스러운지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부엉분지방에 쥐어섰다가 퍼뜩 하는 생각이, 오늘은 그거라도 뗀다고 해도 내일은 또 어떡한다오? 한다. 나는 반일그러진 노루발로 휘어붙인 못한 개를 뽑기에 있는 힘을 다 들이면서 천천히 물었다. 내일도 불을 떼야 되나? 그럼 안 떼요? 반드시? 밥이야 뭐 수치 조금 있으니까 풍로에라도 익혀 먹는다지만 어린애 때문에 군불을 안 떼고 어떡하오? 내일은 그럼 양복장을 부수기로 하나? 이왕이거들랑 당신 책상 먼저 부셔 뗍시다. 책상은 하여커나 수입의 도구니깐 맨 마지막으로 해야지 아니하오? 남의 앞에 나가서는 심지어 강변의 장작장수한테까지도 걸핏만 해도 주눅이 들어서 억지는 고사요, 필요 혹은 떳떳한 의사의 표시나 자아와 사리의 주장을 변변히 하지 못하곤 하는 천하의 소시몽졸한 주변이었지만, 다만 집에서 아내에게만은 썩 조리 있고 침착하고 능청스럽고 한 달변가, 사실은 궤변가일 수가 있었다. 세상에 무섭지 않은 사람, 억지와 궤변을 받아주는 사람, 이를테면 만만한 사람이라곤 오직 그 사람 아내밖에는 없었다. 옛날 남산골 어느 선비 양반 하나는 그랬더라오.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하도 살기가 구차해서 집 기둥을 다 깎아 군불을 뗐다든가 온 밥을 해먹었다든가. 우리도 아마 그 짝이 날려나 보. 우리야 그보다는 아직 좀 나은 편이지. 낫긴 뭐가 나아요? 나무 살 돈이 10원 내지 20원은 당장 있으니까 정 다급하면 10원짜리 지전으로 불을 떼더라도. 그 양반은 기둥이나마 깎아서 뗄 집이나 있었다. 우린 남의 셋집 아니에요. 남의 집 기둥을 막 깎아 떼요. 무릇 존재하는 것에 가치에 변하란 이다지 무상한 법이야. 나는 괴짝가를 두른 생철띠를 잡아 떼느라고 지질이 승강을 하고 있었다. 참 방울 집게가 있으면 꼭 좋겠다만서도, 참 누구네 집에 보니까 방울 집게가 있습디다만, 이 생철띠가 이게 원래 괴짝이 본래 괴짝일 시절엔 괴짝을 튼튼하게 하는 소임을 하느라고 어여시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지녔던 거야. 근데 괴짝이 하루아침에 뗄나무거리로 전락을 하니까 든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되려 방해만 되네. 아이고, 생철띠가 없었더라면 좀 부셔떼기가 편해. 그러니까 애초에 괴짝을 부셔서 뗄나무 하는 것이 불찰 아니오? 운명이야. 방울 집게 좀 빌려다 드릴까요? 대저 재능이나 혹은 기술에 사람과의 관계 역시 절실히 이와 비슷한 바 있음인저.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암만 해도 잡아떼어지지 않는 생철띠의 울분을 참지 못해서 꽝꽝 노루발을 휘둘러 괴짝을 짓이겨 대었다. 손 가까이 절굿공이라도 읊는 것이 한이었다. 이미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잃어버린 재능이나 기술의 질곡이란 참으로 화가 나는 것이었었다. 소리는 더욱 요란하여 가까스로 재워놓인 어린 놈의 선잠만 깨워놓았다. 한 번 잠이라고 들려면 을에 30-40분씩 1시간씩 삐대는 아이였다. 아직 생후 8개월이라 매일 너댓 차례씩은 잠을 자야 하면서도 단 한 번인들 젖꼭지를 문 채 또는
다독거리는 대로 순히 잠이 드는 적을 본 일이 없었다. 그런 아이를 가뜩이 선잠을 깨워 놓았으니 아내의 칭원이 조련할 리 없었다. 들어가면서 한바탕 사설이 있었으면 물론 칭얼대는 놈을 안고 마루로 나와서 서성거리면서는 잠들고 깨고 하는 것까지 너의 아버지만 닮을 건 무엇있느냐고, 신경이 벌써부터 이렇게 예민하다간 자라서 직업도 너의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느냐고, 부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양이는 소설 쓰면 엄마 착한 아들 아니라고 늘 하는 소리를 자작노래 삼아 또 내고 있다.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자식으로 하여금 문학을 시키지 않고 싶은 생각은 나 역시 아내와 일반이었다. 이즘 더욱이 소설을 쓰기란 마치 모래바탕을 걷는 것처럼 타박타박 허심만 쓰이고 흥이라곤 꼬투리도 나지를 않았다. 그러는 것을 쓰냥 먹듯이 찡그리고 앉아서 며칠씩 승강을 해가며 가까스로 한 편 겨우 맞춰가지고 읽어보노라면 흡사 그 걷던 모래바탕의 모래를 한 줌 쥐어놓고 씹는 것처럼 맛도 향기도 운치도 다 없고 입맛만 고약스런 것이곤 하였다. 그러하건만 당장 미염, 즉 당장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를 위해서 억지로 아직껏 쓰고 있기는 하던 것이다. 하지만 요새 같아서는 참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이 큰 형벌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연, 자식을 이끌어 그런 고생길로 들게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도 돌려 생각하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부모로서 자식의 전문 직업을 절대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또 새로운 제네레이션도 나처럼 고생스러운 문학을 하란 법은 없는 것이었다. 괴짝 부수는 소리에 지나가던 재술 할머니라는 동네집 노인이 끼웃하면서 이 집은 세간살이 그만하나 보다 하고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세상 귀치 않아서 죄다 두드려 부시고 말랍니다. 그러면 쓰우 몸으로 돌봐 좀 참으슈. 아, 나무를 살 수가 있어야죠. 돈을 가지고도. 푸달지게 돈 가진 소리는 끄니 하면서 아내가 말을 거두는 것이다. 강변에 장작이 두 척이나 들어와서 모두 실어 나르고 하면서도요. 글쎄 몇 차는 팔아도 100관만 팔려니까 적다고 안입한다는군요. 그래, 나무를 못 사서 아까운 괴짝을 부시는구려. 불은 떼야 하고 어떡합니까? 원 그렇거들랑 아쉬운 대로 우선 톱질간에 가서 죽떡기라도 사다가 떼지. 떼긴 좀 해퍼도. 톱질간이란 제재소요. 죽떡기는 제재하고 난 찌끄러기였다. 그러나 그것도 얼굴 보아 판다고 들었는데 노인은 아쉬운 대로 우선이라면서 쉬운 것처럼 말했다. 아무나 가도 파느냐고 물었더니 팔다 뿐냐고 한다. 그렇다면 허실 삼아 가보는 것이라고 마침 한 개를 다 부수고 난 길에 쉬기도 할 겸 마루존으로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저런 사뭇 저 땀이 나고 원판 약한 몸이 돼서 힘이 붙여 그러는구려. 노인은 그러다가 또 손가락 쳐맨 것을 보고 더욱더 손을 다 다치고 서투른 솜씨일수록 일은 더 저지른다고 안 합니까? 그러게 다 참 선비라니 조용히 앉아서 글이나 허두룩 마련인 걸 가지고 저렇게 해보지 않는 노릇을 하자니 다 옛말이죠. 그럼 옛날이야 선비가 어딜? 그런 조용히 글이나 하고 앉았기로 마련한 옛날 세상에 나들랑 않고서 다 늦게 선비 만년에야 생겨났네요.
선비구실도 선비구실답게 못하고 머슴구실도 머슴구실답게 못하고 애맨 이 봉변입니다 그려. 촌 노파를 데리고 어디 당한 소릴까마는 무심중 자탄같이 나온 말이었다. 제재소 주인은 30 된 젊은이로 전화도 몇 번 빌리러 갔었고 시내 내왕의 기동차 칸에서 종종 만나고 하는 사람이었다. 눈이 크고 검고 눈썹이 짙고 그리고 언제 보아도 입에서 담배가 떠난 적이 없고 해서 인상이 특별히 깊었었다. 나무를 조금 얻으러 왔노라 하였더니 여전히 담배는 입에 물고 댁에서 떼실 겁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고는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묻는지 몰라 하는 것을 혹 타동으로 보내실 소용이면 드릴 게 없습니다. 박절한 것 같지만 동네에서 조금씩 나눠 뗄 것도 모자라는데 번연히 타동으로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설명이 자상하다. 강변의 그 짜가사리 수염에 비해서 이런 상등 지인이 이 고장에도 있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었다. 이따가든 내일이든 삭군을 얻어가지고 와서 달아가기로 하고 백관값 14원을 치러왔다. 돌아와 중문간에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섰는데 윤동이가 누구네 것인지 타작한 볕가마니를 지고 지나갔다. 저 윤동이 내일 일 맞춘 데 없소? 아니요. 내일 우리 일 하루 해줄라오? 글쎄요. 무언뎁쇼? 죽대기를 한 100관 샀는데 그걸 저 나르겠쇼? 저 나르고 굵은 건 대강 좀 빠개고 해야 할까 봐요. 내일 일 못할까 본뎁쇼. 어째서? 발을 다쳤어요. 그럼 삭군을 하나 사주든지. 글쎄요. 알아봅죠. 당장 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내일 부대 하나 좀 사주구려. 요새 마당질에 바빠서들. 삭 받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건 그렇습조마는. 이튿날 새벽이었다. 아직 자리에 누웠는데 마당에서 아내와 윤동의 안악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들렸다. 사꾼 못 샀으니 달리 구해보시라고요. 웬만 허거들랑 애 아버지라도 좀. 벌써 일 나간 거려. 발 다쳤다면서. 발 좀 다친 핑계로 일벌이를 안 하면 어떡하자고요. 나는 차라리 어떤 핍절한 것이 가슴에 엉키고 쓴 웃음도 나와지지를 않았다. 아내가 문소리를 약간 거칠게 내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세상에 이런 인심이 어딨어요? 예사지 뭐. 아무리 무지막지하고 인정머리에 없는 것들이기로서니 그게 되려 인지상정이겠지. 도적의 인심이지 상정이에요. 이웃 간에 그래 당장 나무가 없어서 불을 못 댄다는 소리를 듣고도 발 다쳐서 일을 못 험내 하더니 기껏 딴 데는 일을 가면서 그래야 오라요? 물은 낮은 대로 흐르고 정은 가차운 대로 기울게 마련이거든. 오늘 일간 그 집이 우리보다는 아마 가찹던 모양이지. 다 같은 삭 받고 일 하루 해주는데 멀고 가찹굴 어째 가려요? 경우로 해도 우리가 먼저 말을 했으니까 우릴 먼저 해줘야죠. 소위 정실이란 거 아니오? 내가 윤동이한테야 무어요? 단지 한 동네 한 이웃에나 사할 뿐이지. 내가 그 사람 내 모 한 포기를 꽂아주었소? 김 한 포기를 매주었소? 아무 유관할 것도 대단스러울 것도 없는 사람 아니오? 원 그럴래서야. 나는 명색이 소설가, 그 사람은 시체 노무자. 나는 그 사람 덕을 많이 보았지. 여름 내 그 사람 네 가서
채소를 사다 먹은 것만 해도 어디요? 그렇지만 나는 소설을 써가지고 뭘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준 것이 있어? 그 사람이 소설을 읽은들 재미를 아우. 애당초에 소설가니 문학인이 따위는 그 사람 내한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존재거든. 오히려 명색 없는 존재라고 해야 적절할는지도 몰라. 도야지의 진주라고나 하시오. 나쁘게 말하면 그렇겠지. 사실이지 뭐예요? 하여튼 그런 명색도 생각도 없는 소설가보다는 자기네 노동하는 사람끼리가 서로 유관하고 가차울 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떼놈의 인심이죠. 명색 없는 존재가 부질없이 존재를 주장하니 주장이 되지요. 억지 말은 고만저만 해두세요. 누가 자기더러 공으로 일해달랬습니까? 버젓한 삭 준다 했지. 그 삭 줄 돈이 어떻게 해서 생긴 돈인데. 당신 골 받도록 앉아서 소설 쓴 원고료지 뭐예요? 누굴 위해서 쓴 소설인데 그 고객이 누군데? 아무가 됐든 힘들여 소설 써다주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면 그만이지. 지전 귀탱이에다 이건 노동의 품삯 받은 돈, 이건 소설 원고료 받은 돈, 그렇게 갈라서 적어놨댔디까? 적힌 것이나 다름없지. 그렇길래 다 같은 하루 품삯 3원이면 3원을 준다는데도 내 돈은 마다하고 딴 데로 일을 가는 거 아니오. 그럼 원고료 받은 돈은 아마 사주전이든감? 사주전은 개인이 사사로이 주저한 돈이다. 사주전? 그 이하지. 내 참 기막혀서. 아내는 그만 웃어버리고 도로 밖으로 나간다. 아내는 웃던 것이나 물론 그인들 유쾌해서 웃었을 바야 없지만 나는 조금도 웃음의 소리가 아니었다. 변설의 희롱도 아니었다. 살이 아프도록 진정의 말이었다. 턱을 괴고 엎드려서 담배를 붙여물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역시 하루 바삐 변통을 내어야 옳으니라고 말이다. 뭐나 힘들지 않은 일로 직업을 얻으려고 두루 생각하는지 오래였다. 편하자고 힘들지 않는 일을 찾는 것은 아니었다. 몸이 약하고 근력이 붙이니 그런 체력으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야 되겠으므로였다. 가장 회사 방면의 사무원이 좋기는 좋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글씨가 형편없이 악필이 돼서 어떤 의미로는 제일 적당치 못한 것이 나에게는 사무원이랄 수도 있었다. 또 기질로 하더라도 심히 불규칙하고 루즈해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 나가서 똑같은 문서 처리 등속의 일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사무 보기에 제법 견딜만한 제목도 막상 아니었다. 신문이나 잡지 방면이라면 일찍이 종사한 일도 누차 있고 해서 과히 손속은 서툴지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계제에 문필 세계로부터 완전히 손을 씻고 싶었을 뿐더러 지금 새삼스럽게 40개의 먼지 낀 퇴직 저널리스트를 무엇에 쓰자고 털어내세울 궁벽스러운 신문 잡지도 있을 머리가 없었다. 장사는 화중지병이었다. 노동은 근력이 붙이고 또 배운 적이 없어서 할 줄도 몰랐다. 공장 노동이라면 모르되 꽁꽁 땅 파고 지게질하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더라도 아무나 다 할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노상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태생이 농촌이라 잘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노동으로 잔뼈가 굵고 살이 굳어진 사람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다. 가령 노동에 감내할 만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잠시 한때 노동자의 하는 일을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직업적으로 오래도록 계속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그렇거늘 실체중이
13관이 될까 말까 하고 뿔괭이 한 개를 둘러매면 연장 무게만으로도 힘이 다 차지는 판판 약질이 될 때가 아니다. 지나간 여름인데 이런 일도 있었다. 소위 애국반에서 강제로 마초를 하게 돼서 나도 낫 한 가락을 빌려가지고 여럿을 따라 뒷맷갓으로 올라갔다. 반장은 웃으면서 차라리 삭군을 하나 사서 대라고 했지만 살 삭군도 만만치 않거니와 풀 한 너관쯤이야 못 뺄까 보냐고 선뜻 따라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서 하자고 드니까 마음과는 딴판이었다. 남들은 담배까지 붙여물고 한담 잡담 해가면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슬쩍슬쩍하는 낯질이건만 순식간에 큰 한 동씩 필요한 분량을 해서 묶어서 척척 둘러매고 나서는데 그럴 동안 나는 남이 한 열에 한 칸이나 했을까? 그러고도 낫에 한 곳, 억새에 두 곳, 도합 세 곳이나 손가락을 베서 철철 피가 흐르고 진실로 나에게는 너관의 마초를 장만하기란 너관짜리 소설을 한 편 쓰는 것보다도 더 영양불급이로다 하고 홀로 한숨 지어 마지 아니하였었다. 게다가 우황, 토지라고는 송곳 꽂을 자리도 없는 사람이 농사라니 애당초에 생각조차 부질없는 말이었다. 농사도 노동도 장사나 사무원도 그래서 모두가 나에게는 능력과 자격이 붙이는 것이었다. 부득이 그 이외에 달리 소위 힘들지 않은 일로라면서 뭐나 마차운 직업거리를 여색이지 아니치 못하던 것이나 사농공상 다 젖혀놓고서 좀처럼 함직한 것이 있을 까닭이 없었다. 자연 100번 1000번 궁리를 해도 묘안은 나서지 않고 결국은 배운 재주가 그뿐이니 속절없이 소설이나 써먹고 마나보다 싶으면서 무연히 앉아 탄식할 따름이었다. 조반 후 일할 채비를 차리고 앉았는데 아내가 어린 놈을 안고 건너온다. 쓰다가 밀쳐둔 채 2번이나 그동안 기일을 어겼고 마지막 내일 아침으로 단단히 약조한 모모사의 원고였다. 오늘 하루 잘 매달려 한 20매 더 써 보태서 끝을 맞춰가지고 내일 아침 일찌감치 들어갈까 한 것이 또 방해가 붙는 모양이었다. 잡지사의 사정을 봐서가 아니라 원고를 가져다주고 그 자리에서 고료를 받아와야만 내일 모레 금음날 집세도 물고 초하룻날 배급살도 사고 하겠기에 실상은 내가 더 급한 판이었다. 이를 붙잡은 것을 보고 아내는 차마 어린 놈을 떠안기지 못해 하다가 이 다음에나 가지 하였더니 캘 때라야 한대요 하면서 업고 갔다 올게요 한다. 아까 조반 때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말이 요새 철교 건너편 광주벌에서 고구마를 한참들 캐는데 2서너 관씩은 사가지고 건너와도 감시원이 말리지 않는다더라고. 어제도 여럿이 가서 사가지고 오고 오늘도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아주머니에서 한 패가 간다고 하니 넉넉 한 3시간만 어린 놈을 데리고 놀아주면 따라갔다 오겠노라는 청이었었다. 섣불리 야미 즉 뒷거래 혐의를 받아서 봉변이나 않겠느냐고 다지니까 공정가격에 판다더라고. 고구마가 저지 알아보게 잘 나는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광우리 장수한테 찐 걸 사 먹어보고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모자라기 쉬운 배급살에 약간의 보탬도 될 터이고 해서 구태여 막을 의사는 없었다. 그러나 막상 이 찬 날씨에 어린 놈을 업고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었다. 아이를 노상 온실의 꽃처럼 소극적으로 가꾸는 바는 아니었다. 옷 같은 것도 다른 집 아이에다 대면 얇게 입히는 편이요.
일광과 대기를 많이 쐬주어서 저항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후로 기온이 한꺼번에 떨어져 가지고 벼랑간에 겨울 날씨를 하는 이 추위에 여러 시간을 강벌로 나가 돌아다니기에는 피부나 기관지가 아직 연하였다. 40에 처음 비로소 자식이라고 생긴 것이었다. 감기쯤 앓으면 어떠냐고 마음 한구석이라도 매양 범연할 수 없는 애물이었다. 어린 놈은 와서 안기겠다고 팔을 벌리고 부수대면서 그 알령한 냈다 소리를 질러 쌓는다. 그럴 적마다 새하얀 아랫니 2개가 해끝 웃고는 한다. 유아에 처음으로 뾰족이 2개 나온 아랫니처럼 새로이 귀여운 것도 드물 것이다. 저 이빨 미워 어떻게 해? 일할 생각은 벌써 10리나 달아나고 웃음이 어느덧 빙글에 괴었다. 늘 웃는다. 꼬물꼬물 노는 양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난다. 무어나 재롱을 부리면 무심코 허허 웃는다. 집안에서 별로 웃을 일이 없던 사람이 어린 놈 하나가 생겨나면서 웃음이 생겼었다. 웃음이 인생에 으뜸 가는 낙일진된 웃음 없던 나에게 웃음이 생겼으니 정녕 복의 탄생이라 할 것이었다. 큰 걱정과 부담의 탄생인 것이야 더 말해 무삼하리요마는. 최만식 작가의 단편소설 처자였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어려운 살림 가운데 늦게 본 아들이 웃으면서 살게 만드는군요. 미소를 짓게 만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